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어느덧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는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S의 테러, 미국의 반격. 오늘 아침에 미군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 뉴스를 보고 야,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여 삭감 주 4일제 찬성하시나요? 자, 기분들,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 4일제로 바꿀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급여를 5분의 1을 깎아야겠다. 그렇다면 기분들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세 번째, 국민연금이 예측하는 내년 코스피 지수는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IPO 대여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오늘 또 재밌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항상 하는 다짐을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잭슨홀 대기, 지정학적 위험, 다우 0.5% 하락 마감. 오늘 저녁 11시쯤에 잭슨홀 연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랠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날을 앞둔 사람처럼 지금 증시는 잠잠히 가만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시가 살짝은 침체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바로 테러죠, 테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전날까지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의 폭탄 테러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카불 공항 근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차례 폭탄 테러가 있었고요. 자살 폭탄 테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자는 쿼터를 건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군 12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5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 짓인가? 그걸 봤더니 무장 조직 IS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IS도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IS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탈레반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탈레반에서 거기서 조금 더 매우 공격적인 집단이 따로 생긴 게 바로 I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레반이랑 IS는 적대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IS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서 자살 테러를 한 거죠. 이때까지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참는다,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아지며 정치적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이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에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는 우려도 제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증시는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빠지면은 그때는 100% 기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테이퍼링을 하니 많이 그런 얘기도 결국은 금리 인상할까봐 이러한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금리 인상하면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인상의 유동성 장세 끝날까? 은행 그리고 보험이 수혜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11월 추가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까지 이어지면은 유동성 장세 파티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이랑 보험,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반면 경기 방어주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부분은 무조건 100%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이랑 보험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좋고요. 그 반면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는 조금은 힘든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장 금리가 올랐으니까 어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진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올랐나 그걸 봤더니 보험이랑 은행 업종이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제주은행은 6%나 상승했고 하나손보 그리고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삼성화재, 카카오뱅크는 1%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은행들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는 금리 인상은 은행주의 이자 부분 수익에 긍정적이라며
당분간 은행주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의해서 은행주 주가가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확인한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민감주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날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화학, 전기전자 등은 소폭 하락은 했지만 최근 8월 수출 지표가 양호했던 만큼 경기 피크아웃 우려는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심플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월화수목 토토일 시대 올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금요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주 4일제란 소리겠죠. 이미 미국 기업 25%는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주일이 월화수목토토일인 시대가 열릴까? 저 기릿은 아마도 10년 안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 5일제 할 때도 야 그거 누가 하냐 기업들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주 5일제가 당연한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 4일제도 결국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재택 그리고 유연 근무가 확산하면서 일부 직종에서 주 4일 근무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9to6를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자 틀에 박힌 근무 형태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97%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4일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쉬어야 되니까 이 이유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 4일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법제화하거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인데요. 저성장에 따른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1990년대부터 일자리 증대 차원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기릿이 5일 동안 일을 했는데 저 기릿이 4일 동안 일하고 제 친구도 4일 동안 일하고 그렇다면 그 빈자리가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한 시각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주 4일제 논의에 불을 아이러니하게도 붙였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주 4일제가 일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점차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또 서서히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 4일제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주 4일제를 통한 업무 및 경영 효율성 향상 외에 일자리 증대, 그리고 플러스 여가 산업 확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육아 부담 완화에 따른 출산율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반면 이상적 제도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건상 주 4일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극소수일 뿐이고 생존을 위해서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나는 이 100만 원이 딱 필요한데 여기서 주 5일제로 바꾸면 거기서 20%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00만 원 받다가 80만 원 받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3일 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급여 삭감을 동반한 주 4일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여론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63%가 월급이 줄어든다면 주 4일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일예라고 하는데요. 한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2,800만 근로자 중 주 4일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겠느냐? 근무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도 허황된 얘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4일제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찬성을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 4일제라면 그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먼 미래 일이겠지만 만약에 주 4일제로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 또 4일제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심심했는데 일주일에 3일로 심심한 날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주가 극명하게 양극화가 심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115% 상승, 셀트리온 가슴 아픕니다. 마이너스 21%. 백신으로 갈렸다고 하네요. 자,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등락률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쭉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의 주식을 많이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25일까지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업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네요.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11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25일 종가 28만원은 공모가 65,000원 대비 4배나 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백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향후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도 생산해 국내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올해 들어 주가가 16.6%나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작년 말 대비 크게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HLB는 7.2% 상승했지만 셀트리온 21%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26% 하락, 시젠 32% 하락 등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상장한 진단기기업체 ST바이오센서 역시 상장 이후 주가가 10%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백신이랑 관련된 대형주는 크게 잘 나갔는데 그 반면 백신을 다루지 않은 기업들은 쭉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대 시각이 많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KTB투자증권은 단기 투자 판단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호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라면값 일제 인상, 음식료주 바닥 찍고 반등할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식료주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야 여기서 올라가는 거 맞나?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기저 부담으로 약세를 보여온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는 제품 가격 인상이 실적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라니냐의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산물, 특히 곡물 가격 상승을 불렀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산시장에서는 에그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1년간은 엘니뇨, 라니냐 등의 기산 이변이 없을 전망이라며 신곡 수확에 따른 재고 여건 개선으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곡물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곡물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음식료주의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연초부터 가공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도 하반기 음식료주 실적과 주가의 호재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음식료 업체의 단기 수익성은 악화가 되지만 이미 다 악화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기rim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다 했죠. 그런데 지금 방금 보다시피 갑자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은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은 다시 내려가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료 산업의 경우 한번 오른 제품 가격을 다시 인하하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계산된다며 제품 가격 인상은 장기적으로 음식료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올해 초에는 코카콜라, 혜태 HTB, 동아 오츠카, 롯데칠성 등이 음료 제품 가격을 올렸으며 제일제당, 오뚜기, 동원 F&B는 지난 2월 각사 즉석밥 가격을 7에서 10%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는 음식료 업조 중 최선호주로 제일제당과 오리온을 꼽았으며 다른 연구원은 롯데칠성, 농심, 오리온을 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기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다시 낮아지니까 음식료 업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이러한 시각을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최선호주로 꼽힌 두 개 기업입니다. 제일제당, 오리온 이 두 가지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롯데칠성, 농심 이러한 기업도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우리가 그거 보고 많이 놀랐죠. 야, 국민연금 그래도 잘하고 있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제 봤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국민연금이 예측한 코스피 상단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적립금 10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갑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10%가량 늘어나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국민연금이 내년에 100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내년 증시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은 그거를 계산해보자면은 적어도 이 기간 동안 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두 자릿수 안팎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는 결국 결과론적 이야기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년에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년까지 총 수익률 6%를 달성하려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15% 정도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내년 말까지 3,700까지는 되어야 적립급 1,000조 원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1,000조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것만 봐도 국민연금이 봤을 때 내년에 코스피가 얼마나 그런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이게 100%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진짜로 3,700까지 내년에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초읽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가스 추진선 1위, 목표가 9만원.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목표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9월 상장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글로벌 가스 추진순 점유율 1등 업체로 수주 호환기와 연료 전환 등이 향후 밸류에이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이에 투자기관 매수와 목표 주가 9만원을 신규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하반기 에너지 운반선 업황 회복을 전망하며 이 회사의 경쟁력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을 설명하자면 너무나 길겠죠. 다음 주에 현대중공업 또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대중공업은 9월 달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며 한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52,000원에서 6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6만원이면은 방금 전에 봤을 때 목표가가 9만원이었죠. 한 주당 5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공모자금은 최대 1조 800억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9월 2일부터 3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다음 주네요. 그리고 7일부터 8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청약할 기업이 4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기관 수요 예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 95%가 상단 이상 제시, AB온 공모가 17,000원 확정. 정밀 항암 신약 개발사 AB온이 IPO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에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경쟁률이 얼마인가 그걸 딱 봤더니 조금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139.36대 1. 그러니까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해외 기관과 국내 우량 기관이 대거 수요 예측에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경쟁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한번 또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경쟁률은 139대 1로 조금은 처참하게 나왔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ABO는 30일에서 31일 일반 청약에 나서며 다음 달 8일에 증시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세 가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GS건설.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 자회사 모멘텀도 부각. 메리츠증권은 GS건설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부진 및 부동산 정책 기대감 악화로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지만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급증한 주택 분양 물량 등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며 투자기관 매수와 목표주가 57,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GS건설은 세개 프로젝트 현장에서 준공정산 이익이 발생했고 일부 현장에서는 원가율 현실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택 부분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한 주택 분양 물량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봤는데요. GS건설은 올해 32,000호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7월까지 15,000호를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연간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건축 주택 부분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며 마지막으로 해외 신규 수주와 자회사 상장 역시 주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GS건설 아직까지 목표가 57,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기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 지속, 목표가 상승. 한국투자증권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7,000원에서 24,000원으로 41% 상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하나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영업이익률은 7.7%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25일 1,500억 규모의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후공정 외주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년 신규 테스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하나마이크론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목표가까지 괴리는 40%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쭉 떨어졌다가 121선을 지지하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